안녕하세요.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되게 유명한 소설가죠. 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관련해서 우리 박경범 작가님께서 입장을 좀 표명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히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수암동에 있는 안산 행궁이거든요. 정조가 그 경복궁에서부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해빈홍 씨죠, 모시고 그 한릉원으로 가는 길에 하룻밤 묵어갔던 곳에서 이렇게 조명도 너무 이쁘고 마을 자체가 참 아담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대담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박경범 작가님 나오셨는데요. 잠시만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경범 작가님 스스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는 그냥 이제 네. 부족하지만 네이버에 그냥 검색을 하면 네. 그냥 나오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 그냥 이제 소설을 몇 편 이제 좀 내놨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뭐 유명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한테 회고할 때 이제 그렇게 제가 뭐 전형적인 소설가도 아니고 이제 어떤 직장 생활다가 30대 중반에 네. 글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소설이라는 한우물을 판 것도 아니고 시도 쓰고 수필도 내고 뭐 그냥 그 이전의 어떤 직업인으로 있을 때도 어떤 기술 관련 책도 내고, 최근에도 잠깐 또 기술 쪽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제가 이제 소설가를 뭐 은퇴했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슨 은퇴냐고 그렇게. 그래서 그 은퇴라는 건 뭐 운동선수도 은퇴했다 번복하고 그런 거니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닌데, 의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은 소설 쓰는 게 지금 소설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글로도 최근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상서, 철학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나라에 더 문제들이 많다고 보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여러분 정치 관련 있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서로 뭐 좌파우파 이념대를 하면서 좌파우파가 뭔지도 모르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양 사상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제 서양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했지만은 그 철학과 그 사회과 그런 것들은 제대로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이제 일부 학자들이나 뭐 독일어, 영어로 조금 공부할 뿐이지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 일반 중엔 정치인도 포함되니까, 정치인 중에서 뭐 정치학 박사니 철학 박사인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 일반인들이지.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보통 수준에 속하니까 사업부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수준도 낮아지고 일반 국민도 정서부라는 정도로 사실 어떤 자신의 간판 학력보다는 이에 비해서 그 소양 수준이 낮아서, 이걸 바로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철학석을 집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마침 시간이 최근에 바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철학서 중에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해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막 지난주에 다 완성했기 때문에 출판도 이제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쇄 제본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록 뭐 이걸 다 읽기 곤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한글로 쭉 풀어 쓴다고 해서 알아듣는 이제 학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말 사고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도록, 기존의 번역분들은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다 그런 분들이니까 뭐 이론이야 다 알겠죠. 하지만 한국어 그 자체가 그 틀이 안 맞습니다. 이제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이니까 그걸 갖다가 한국어로
바꿀래니까 그냥 힘겨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말죠. 문장이 어지럽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외국어를 함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한글 번역본 가지고는. 근데 이제 철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분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의학이나 법학도 비전공자 고객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지만 특히 철학 인문학은 전공자가 아니라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공자는 그걸 두루 가르치는 사람이고 비전공자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전공자는 제대로 이 정신현상학 이 얘기도 서양 근대사상의 가장 기본이니까 우리가 공자맹자 논어를 보듯이 다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보고 스타일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내놓음으로써 이제 좀 쉽지는 않지만은 소위 지성이란 자부하는 분들은 전부 다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지피라는 책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념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초고를 완성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물론 이 인문학 정신현상하고 좀 더 알고 난다니까 더 보는 눈이 다르니까 먼저 그때 쓴 게 이제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썼는데 이미 전자책으로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부족하다 생각해서 지금 완전히 다시 써가지고 그 지피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소개 자세히 했습니다. 예, 자기소개가 좀 상당히 시간을 들일 만큼 길었는데 이유는 우리 작가님이 문단에 나오신 지도 오래됐고요. 또 저와의 인연도 제가 되게 오래전에 어디죠? 거기가? 종로. 네, 종로 제1선거구에서 제가 이제 광역의원 출마를 했을 때 저의 그 정책 이념에 관련돼서 방향을 잡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했죠. 그때 인연이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정경 발표를 하고 그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엄청 더웠었잖아요. 한여름에 제가 가마솥 찜통 속에 이디야라는 커피숍에 갔는데 누가 계속 막 열심히 한 켠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막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때가 그때 저희가 또 처음으로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네. 그때 뭐 하시냐 했더니 이거 번역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막바지였죠 그때가. 좀 더워가지고 우리 집은 에어컨도 환경을 생각해서 안 키우니까 이제 그냥 가방에 가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번역을. 그래서 이제 댁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커피숍에 와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바쁘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처음 진짜 10년 만에 처음 우리가 이렇게 조우를 했습니다. 너무 그때 충격이었어요. 제가 못 알아봤죠? 저를 못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요. 사실 옛날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여기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난해한데 제가 왜 한복을 입고 있냐? 바로 이곳은 정조가 하룻밤 묵고 갔던 곳이에요. 여기가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안산 행궁 혹은 안산 객사라고 하는데 왕이 행차할 때 머물던 별궁을 행궁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 우리 정조가 이 안산시 수암동에 이 새로 부근은 안산 객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룻밤 묵고 가시면서 이 앞에서 이렇게 굿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재현 행사 지금 여기 재현 행사를 좀 하거든요. 그때는 내년쯤에는 북글씨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해볼 생각인데요. 여기 정조실록에 정조 21년 그러니까 1797년 8월 16일 날 능행차를 하면서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약 650년 된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자라고 있어요. 여기
시민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죠. 너무 좋은 곳에 정조 왕이 행차를 하신 곳인데 제가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제 가장 옷 중에 으뜸인 옷이 한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자리했습니다. 오늘 우선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대담 주제는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짠짠 박수. 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제법 쌀쌀하고 하니까 그것만 좀 하고요. 이제 릴레이로 내일부터 조금씩 더 풀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범 작가님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우리 순수 문학에 대해서 네. 일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흥미주의 무슨 네. 뭐 그런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순수 문학의 흘러가는 소위 순수 문학 이런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큰 관심은 없어요. 이게. 근데 뭐 질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쓰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수상 소감에 대해서 글쎄, 그러면요. 한강한테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없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했던 문인들 그걸 조금 인용을 할게요. 제가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봤던 김균하 작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네. 한씨 수상이 그저 한국이 받을 차례고 여자니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더 자격 있는 작가로 중국 작가를 인용했습니다. 중국의 이름도 요새는 또 지금 반문을 얘기를 안 하고 발음을 하니까 엔리케? 좀 이상해. 엔리케 한번 스페인 축구 감독 이름 같은데 어떤 그런 사람이 중국의 어떤 더 훌륭한 작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이 한국이 받을 차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은 시인 고은 선생을 가지고 노벨상 받느냐 하면서 얼마나 선물을 켰어요. 그냥 대학 앞에서 그냥 막 기자들이 지내치고 2-3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봐도 한국에 대한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좀 줘야 된다 한국에도. 네. 그런 공감대가 아마 세계적으로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또 오히려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공정한 문학상이다, 최고의 문학상이다 이런 거에 또 의문부를 두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노벨 문학상이 뭐 지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처칠 정치인에게도 줬고 밥 딜런 가수에게도 줬고 그냥 어떤 약간의 그런 흐름과 정치적인 그런 게 없지 않은 거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 개개인 일반에게는 약간 최고 권위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거인데. 그래요. 저기 우리나라의 문학상 노벨 문학상 수상은 최초이고 또 아시아에서도 최초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소설이라는 것은 현실을 가지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작가의 아주 다양한 창의력을 이제 창의성이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지어내는 게 소설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조심스럽고 그거는 작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작가의 그 책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제 두 번째 질문은 원로 작가 이문열 씨가 나는 노벨 문학상에 맞는 인물이 아닌 건 알지 않나? 왜냐하면 책을 많이 팔아서 잘 사는 작가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먼저 앞에다 두고 싶어요.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더 간단히 대답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많이 때로는 가되기도 하는 분이지만은 그런데 글쎄 잘 사는다는 게 기준이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문열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팔았잖아요. 박근혜 대표님 잘 사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잘 살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리고 저도 보는 사람이 다르지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에어컨도 안 간다고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기준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안 해봤으니까 문학 세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더군다나 꼭 어려운 기준을 철학적 기준까지 하지 말아도 무슨 하수구에 있어도 디오게네스 철학자는 만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동원 안 해도 됩니다. 한강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들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어렵다 뭐 이런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한강 작가도 충분히 이미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부친도 이미 잘 성공한 소설가고 여태까지도 그냥 계속해서 일인문단에서 가장 인정받는 작가였는데 뭐가 쉽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분한테 무슨 상금 받을래? 상 명예 받을래? 상금 저리 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택하려면 그럴 수 있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충분히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이건 그러니까 초베스트셀러 작가 엄청나게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받은 거 그런 이유는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초베스트셀러 작가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원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노벨 문학상 자체가 좀 이 순수 문학 그대로 티를 내는 그런 거를 위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저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제 곧 됐어요. 우리 한강도. 그러니까 책이 완전히 다 그냥 팔려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시기 질투가 문단상에서도 좀 많은 것 같네요. 그거에 반해서 근데 마냥 즐거워할 게 아니라 순수 문학의 이게 엄청난 보급 이것이 과연 100% 좋은 건가? 이거는 근데 오늘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근데. 좀 왜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지금 있어요. 제가 좀 보시고 계세요. 일단은 오늘이 정조행 대왕이 능행차 재연을 여기서 오늘 했습니다. 20일 안산 읍성에서 문화예술제가 열렸다고 해요. 오늘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없는 바람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연을 안산 읍성 문화예술제라고 해가지고 오늘 11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늘 바빠가지고 여기 근데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오늘 여기서 했으니까 정조가 여기서 하룻밤 치고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현릉원 아시죠? 사도세자의 그 아버지한테 가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1박 2일 1박을 하셨던 곳인데 오늘 이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올해가 14회째라고 합니다. 이게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서 안산 읍성의 역사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지역 대표 문화예술제라고 합니다. 1797년 정조대왕의 어가행렬이 현릉원 행행시 안산 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해서 이를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시작으로 오늘 여기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조대왕 그 능행차 재현 행사에는 제7대, 8대, 9대 안산문화원장을 역임한 김봉식 전 원장이 정조역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안산 객사에 이르는 정조대왕의 능행차 공동재현은
이제 뭐 오늘 볼거리 체험 마당부터 해서 공예 체험, 전통 문화 체험을 다 그런 행사가 진행됐고, 오늘 김범용이, 양일승 뭐 이런 초대 가수들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참. 저도 여기에 네. 가수를 인용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거를 한 조금 드리니까.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네, 경조대왕을 이제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을 네. 예, 입고 이렇게 한복이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뭐 이제 아주 가장 격 있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그 못다 하신 말씀 좀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또 부족한 거 또 설명하고. 또 말씀해 하여튼 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 네. 말씀들을 여쭤보면 사실 이 겉으로는 얘기 못하지만은 인터뷰나 좀 속으로 되게 서운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로분들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느냐.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원로분들, 우리 작가분들은 그 작가 역량, 그 소중한 작가 역량을, 창작 역량을 이 대하 소설, 방만하게 이 대중 소설에서 많이 쓰듯이 한 7, 8권 그렇게 하면은 또 상업적으로 좀 유리하니까 그런 책을 쓰든가, 혹은 삼국지 번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역량을 소모시켰는데, 안강 작가는 계속 이제 한 권짜리 이제 알짜배기 이제 순수문학 주제의식에 맞는 그런 단편도 썼지만 장편소설을 써왔으니까 이 국내에서도 이 상대적인 순수문학적인 경력은 원로 작가보다 더했고, 그리고 그 완전 문학 경력으로 봐도 이제 50대라고 해서 아직 뭐 젊은 사람이 무슨 어떤 소외 타결라든지 혹은 진보 언론에서는 무슨 막 그 혁명인 것처럼 호기가 50대 젊었는데 했다 그랬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소설가인 부친한테서 그러니까 꿈나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아마 다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에 있어서도 원로 작가보다 못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작가가 받는다면은 수상 자격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자체가 이 국제적인 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우리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작가 자체가 우리 문단에서 최고 원로인 거는 그 이상인 것은 마치 가수 하춘아 있잖아요. 굉장한, 저희 어릴 때부터 봐서 굉장한 초원로 가수 같고, 그런데 지금도 한창 나이에 그렇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일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투덜댈 수는 있어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국민들이 어떤 그 문해력이 저하돼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고, 문장력, 기타 등등 국어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있고, 하여튼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군정 이후의 한자 사용 금지로 여파라고 보는데, 이런 우리 역사가 씌워진 모든 기록도 쉽게 이제 웬만한 학력을 가진 사람도 읽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수천 년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언어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서양과 그런 발전한 사상들,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번역 같은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그 근대 발전한 서양 문명 이걸 이제 보고 배우고, 아직도 더 배우고 그래야 할 시기이지, 우리가 뭐 우리의 작품을 갖다 수출해가지고 미국이나 그 유럽에 했다고 그들을 가르친 거죠. 사실상 우리 책을 수출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하실 말씀은 이제 또 더 릴레이로 다음에 또 하고요. 주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봉 작가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후보에 올릴 만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책을 한 20권 정도 내셨는데요. 이번에는 허시의 사랑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경범 작가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감도 같은 그 대열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비공개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원래 이번에 비공개했잖아요. 그렇게 비공개로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비공개로 후보로 만약에 올라갔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갈 수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던. 알려주지 않는 거죠. 비공개니까. 저한테는 알려졌고. 아무한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감도 밥을 먹다가 자기도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후보부에 오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왜 비공개로 했냐. 전에는 그렇게 그냥 고은 씨 다 고은 씨부터 해가지고 선물켜게 만들고 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비공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입장 만약에 비공개로 대상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올랐는데. 그리고 비공개로 끝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후보들은. 그러니까 싸움이 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노벨위원회에 내가 할 얘기가 있느냐? 네. 그건 여기 참 했는데 제가 여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노벨 평화상 같은 거 그 상의 목적이 뭡니까? 비권력 양심과 세계의 비권력 양심과 힘을 주는 겁니다. 평화상을 말할 것도 없고 노벨 문학상도 과거에 솔제니친 그런 이제 수용소군동 그런 이제 억압되고 잘못된 체제에서 그거 저항한 사람들 이거를 체제에 상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미 대세는 그러니까 사실이 그 상이 부당하다고 스웨덴 대사관 가서 시위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 수상 자격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문학 환경이 과연 그 환경에 적합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학적 억압이 심하고 표현의 제약이 심하고 어떤 왜곡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우리 역사와 그런 것을 어떤 미군정과 미국 일본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이 30년 집권하다가 그다음에 미국이 상당히 꼭 무슨 좌파 반미 이런 사람들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의 그 모든 가치와 그거를 오랫동안 이제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의 면에서 올바르게 제대로 융해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초기에는 오히려 그 서양 문명과 우리 고유 문명과 많이 융화하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지금은 그냥 교회를 가도 철학을 들어도 무슨 용어를 설명하면서 영어 독일어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말 용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형이상학, 이건 메타피직스다. 형이상학이 왜 형이상학이라는 걸 하나도 설명 안 해. 교수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사도행전 아포스톨, 사도는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스톨, 영어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란 말에. 그런데 이런 게 이 철학 교수나 목사 양반분들의 권위는 더 올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은 한글로 그렇게 대충 글씨는 쓰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권위자의 얘기를 들어야만 되거든요. 어쩐 한자뜻 같은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그런 기회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가장 일단 전문인들한테 다 유리하거든요. 문학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그냥 쉽고 편하게 그냥 대세대로 쓰는 이제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 설리먼 심사위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노벨 문학상이 체제 수능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의를 위한 저항 세력한테 주는 것이냐 그걸 묻고, 그리고 한국 문단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니까 일제 1920년 문해정책부터 시작돼가지고 한국인을 어떤 피지배 민족 이제 지적 능력이 없는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오래된 정책이거든요. 갑자기 막 울분이 그냥 1900 솟구칩니다. 우리 사실 보세요. 아니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지만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효석, 나도양, 현진 뭐 엄청난 근대 소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혈의노 하면서 몇몇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 정책으로 이 언어들을 일본식, 그러니까 우리말 그 전에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예, 말 그 전에는 그 소설이 끝이 뭐 이랬더라 무슨 약간 예술 말투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20년대부터 했다. 일본어에도 무슨 다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통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한테로 권력이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어떤 전통 가치와는 좀 제대로 담을 쌓고 서양 문명 걸 좀 어떻게 흉내내는 거 그대로 소화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순수무당의 문체들도 제가 딱 보니까 다 땀에 이방인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거 문체를 다 뿜떠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근데 남이 이방인을 하여튼 그게 그것도 얘기해도 되나? 너무 긴데 이게 어떤 그건 거냐면 다음 편에 하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비권력 양심가에게 주어지는 노벨 문학상의 건의는 네. 사실 우리 박경범 작가님도 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비권력 그러니까 그 진짜 제가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제가 바라는 그 제대로 된 비정상을 제대로 되는 그런 우리 문화 환경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진짜 네. 그것과 상받는 건 둘 중에 뭐 고를래 하면 당연히 그거가 이루어지는 걸 봤죠. 네. 근데 그러니까 부럽지 않다는 얘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한강 씨가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SNS에 한국문단의 잘못된 것을 저러잡는데 힘을 준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 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망상은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만약 저런 상 같은 걸 받으면 그 발언권을 가지고 한국문단이 잘못된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막상 힘 있는 사람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 체제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원로 작가들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정말 근데 한강 씨 같은 사람이 되면은 글쎄 원로 작가들은 이미 힘이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사람도 현대 문단의 그냥 그런 체제에서 완전히 길러진 사람이니까 그걸 기대하기는 잘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10년 후에 내가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이 된다면 지금 수상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도 이런 한국 문단 문제가 계속된다면은 10년 후에 상을 받은들 이 나라의 벌써 10년 동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정신이 피폐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도 보세요. 그냥 뭐 오죽하면 그 정치에서도 나오잖아요. 국민 정신 건강 살펴야 된다. 이게 국민이 자기 언어들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니까 자기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만큼 정서불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하고 이런 걸 다 그 문인과 그 문화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까미의 이방인 같이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문학인들의 좀 조예가 있는 지성인들이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주제의 그런 작품을 갖다가 이 주제는 똑같이 가져오되 이 한글을 아주 쉽게는 써요. 그래서 많이 팔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채식주의자가 외설이다 무슨 그런 것들 잘 안 봐서 모르지만은 그런 이제 그 특별한 취향이라든지 특별한 관심사 이런 사람들한테 만든 그런 주제 이런 거를 이런 대중성으로 그냥 상 받았다고 해서 그냥 웬만한 사람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읽기는 쉬우니까 네. 내용은 다 문제 아니까. 근데 내용이 좀 엽기적이란 말이야. 네. 이걸 그래 소화할 능력이 없는 일반 시민한테 미성년자도 포함해서 그것이 과연 그것이 공정된 과연 것인가? 의미가 있냐? 네. 의미 없다. 차라리 의미가 없다기보다 부작용. 차라리 그러니까 대중소설 영웅들을 추천한다든가. 이방인 같은 경우는 뭐야? 범죄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어머니 장례식이나 섹스를 하고 바닷가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그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부조리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죄자 입장을 조명하는 소설이거든요. 이런 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저기 역사 왜곡하고 막 시위하는 분들한테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한 독소들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분들 입장에서는 범죄자잖아요. 네. 범죄자 입장도 옹호하고 그 입장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 문학 작품으로서는 그거는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근데 그거는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자꾸 정조의 말씀을 해서 참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아니요, 말씀하신 정조 그거한테 네. 관해서도 저도 네. 역사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네, 말씀 많이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정조대왕이 오늘 오셨고 오늘 오시면서 그 불꽃시 대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 불꽃시가 필체만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백성이 자기 언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소화하는지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경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씀에 뭐 훈민정음을 뭐 창제할 때도 그랬지만 백성이 스스로 자기 표현을 제대로 잘해야지 정서불안도 없어지고 또 뭐랄까요 좀 현재 싸움도 싸움도 줄어나 싸움이 우리 맨날 싸우는 거잖아. 너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주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해했다 맨날 오해를 하게 와전됐다 그런 소리만 와전됐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 말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맨 그런 소리만 하잖아.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경범 작가님이 대단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자유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과연 문단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작가 일을 한 20년, 30년 넘게 25년 25년 하신 하고 입장에서 2년 쉬었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비양심이 아니고 비권력 양심가에게 주는 상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비권력 양심가를 위한 것이 바로 노벨상인데 지금은 권력을 쫓은이 아니라 쫓은 팔로우한 권력가에게 주는 거는 그런 마땅치 않다. 이게 그냥 이제 이 체제 수능자에게 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반론가 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마 그 권력을 가진 자들 이걸 보고 뜨끔해서 무시하고 그냥. 근데 우리 박경범 작가님은 정말 그 비권력 양심가니까 사실 이런 분들에게 노벨 문학상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청소년들이 정서불안도 심하고 불안증 너무너무 심한데 그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제대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불어도 못하고 우리말로 또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잘하면서 폭력만 행사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국어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어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현실이 답답하고 민족신의 진노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서양 귀신 노릇만 조기 교육하니까 이태원 사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영어를 잘해야지 취직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먼저 충분히 소화해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신라TV 구독자에게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저는 그런 거 잘하지 못하는. 아 처음에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속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좀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박현진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도 뵙고 그랬지만은 아직 이제 그 큰 기회가 오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정치와 그 관련 사회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양심을 가진 분들 이런 것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좀 판단.